인사 먼저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숭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정재원입니다. 각종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난 겨울에는 우리 성덕고 3학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입시 설명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예, 먼저 그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입시 설명회를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 그러니까 입시에서도 모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할 때 만족이 중요하듯이 입시에서도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만족을 하고 언제 만족을 못하는가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추가 합격 마지막 충원에서 합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가 합격 알죠? 그럼 추가 합격을 언제까지 시켜주느냐? 보통 이제 2월 한 15일 정도의 추가 합격이 마지막이 나와요. 그래서 최고 짜릿한 순간은 뭐냐? 2월 15일 날 저녁에 합격자 통보받은 거. 예, 그게 최고 짜릿한 순간이에요. 또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학생이 그 해에 갈 수 있는 능력치의 최고의 정점에 대학을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 이제 만족스러운 입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하지 않고 지원을 했던 상향대학에 내가 합격을 했어.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죠. 뭐 심한 경우는 이런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야, 넌 이 대학 안 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했는데 합격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주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럴 때 짜릿한 순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찍 준비하고 꼭 가고 싶은 대학에 내가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 그 학과에 합격을 했다.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베스트, 최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입시 설명회를 듣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최악의 순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수시에 합격했는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수능이 대박됐어. 실제 사례.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한 학생이 평상시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과 학생인데 이 학생이 수능 본 다음 날 가채점을 해보니까 올 1등급 성적인 거야. 그래서 수능 본 다음 날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올 1등급인데 제가 내일 모레 고려대학교 공대 논술 전형인데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적이면은 서울대 일반학과 그리고 지방의대는 충분히 합격할 성적이더라고. 그래서 가지 마라. 너 안 가도 되겠다. 고대는 너 수시 다 떨어져도 고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논술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떡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떨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불행히도 걔는 붙었어요. 그래서 연대, 공대에 붙었고, 제가 연태까지 10여 년 이상 고3 담임도 하고 입시에 있었지만 연대, 공대에 붙으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이 대박됐는데 정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한 학생 중에 그 친구는 미술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역시 이 친구도 수능 날 올 2등급이 나왔어요. 미술하는 학생이 2등급 3개 정도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수능 기분에 대학들을 다 올려 쓴 거야. 그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3군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첫 해본 거보다 좀 못했어. 그래서 또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3수를 했는데 3수 때는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수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 대학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써가지고 그냥 붙고 나는 안 됐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학을 한다는 거, 입시 설명회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수시철인데 누구나 수시를 써야 할까요? 수시를 쓰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과 학생들 중에 중하위권 그리고 전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시까지 가도 정시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수시를 쓰는 것이 유리하긴 하겠죠. 그다음에 비교과가 부족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비교과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시 학생부 종합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교과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과에 강점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예들은 많이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교과가 부족한데 저는 비교과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비교과가 훌륭하면은 교과의 부족함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비교과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주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신 비교과가 잘 돼 있는 학생은 또 거기에 맞춰서 교과 성적에 맞춰서 좀 학교의 눈높이를 낮추면은 또 가능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은 합격한다. 앞서서 우리 변춘 선생님께서 수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대학들은 최저학력 통과가 합격하고 거의 이제 합격의 지름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70%를 지금 선발하죠. 올해 66점 몇 % 뒤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정시는 어렵다. 수시에서 이만큼 하기 때문에 정시가 어렵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상향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수시가 많습니다. 정시는 어차피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상향할 수 있지만 수능을 못 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수능은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따라서 그 상향 합격은 수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노려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 6월 모의고사 심지어 7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신과 수능 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모의고사입니다. 요거는 나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좋다. 빨간색은 아니다. 파란색은 예스입니다. 그러면 내신이 좋은 학생은 예스로 가겠죠. 근데 비교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닐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또 한 단계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교롭게도 상위권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이제 서강대 그 정도고요. 그 밖의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다음에 최저학력 통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준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내신과 수능 중에서 나는 모의고사 쪽 수능이 더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 쪽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논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정시로 가야 되겠고요.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논술로 그대로 가면 되지만 최저 통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러면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폐지한 상태에서 논술 전형을 치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어디에 내가 맞는 전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에 대한 강조를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긴장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긴장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와 B 학생, C와 D 학생, F와 E 학생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은 A 학생이 지금 B 학생에 비해서 내신도 낮고 수능도 못 봤지만 이 친구는 서울대에 붙었고요. 그다음에 B 학생은 수능이 거의 올 1등급이고 탐구 하나만 2등급인데 서울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수능이 거의 올 1등급인데 왜 서울대를 떨어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죠. 우리 수능 보는 문과 학생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5만 명쯤 됩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몇 명 뽑을까요? 인문계, 문과만. 한 350명쯤 뽑아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은 4%잖아요. 그러니까 올 1등급 받는다고 해서 정시에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 D 학생은 올 1등급 받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은 불합격 사례고 지금 검은색은 합격 사례인데 검은색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 학생부 종합, 논술, 학생부 종합 바로 수시죠. 그리고 빨간색은 모두 다 지금 정시잖아요. 정시가 훨씬 더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최악의 사례를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들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인원 올해 어떻게 되느냐? 예, 수시 모집 인원이 되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2016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덩어리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내신만 가지고 가는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아, 나는 지금 내신이 별론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18% 정도 뽑고요. 논술 전형은 불과 4%밖에 뽑지 않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아,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니까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아, 끝났구나.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서울에 수시로 뽑는 인원이 49,000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뽑아요. 서울의 전체 인원이 한 7만 명 돼요. 7만 명 중에 5만 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그 가운데 학생부 종합으로 2만 명을 뽑고 논술로 1만 명을 뽑아요. 교과는 11,00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합과 논술이 수시에서 뽑는 인원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과 논술, 그 가운데 종합은 굉장히 많이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점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어떤 전형을 시험을 봐야 가장 합격률이 높을까? 요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자료들을 수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내 점수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합격률이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뭐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논술 전형은 불과 이제 4%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원자가 많고 학생들이 준비된 학생들이 부족하고 또 수능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보면은 그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합격률이 그나마 높은데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종합 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전형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조금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종합 전형에서 합격률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해 놓고 준비된 학생들이 이제는 작년보다 더 많다. 그럼 올해는 역시 그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많이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합전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가장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고 예상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는 논술은 한 5%, 종합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죠. 그렇지만 여전히 2014에 비해서 2015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신 성적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내신 성적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부가 1에서 1.5등급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별로 걱정 없죠. 합격률이 인문계에서 무려 70%예요. 얘들은 10명 중에 7명이 학생부 종합으로 붙습니다. 반면에 이 학생들이 논술을 보게 되면 논술은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실질 반영 비율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1등급이라도 논술을 못 쓰면 떨어지니까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에서는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2에서 3등급대 학생들. 이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이제 잘한 학생들 위주로 합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 지원자에서 한 4%밖에 못 붙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은 누가 많이 붙느냐? 여기 보시면은 4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적성 전형으로 가장 많이 붙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을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은 종합 전형의 경우에 모든 구간에서 물론 내신 성적이 좋을 경우에 확실히 합격률이 높지만 모든 구간에서 다른 전형보다 합격률은
예상 가능할 만큼의 높은 합격률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합전형에 대한 강조를 또 한 번 드리는 거고, 자연계는 더 심해요. 자연계는 내신 받기가 어느 학교를 가든 자연계에서 내신을 높게 받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2등급까지도 굉장히 많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상위권 대학들, 지금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꼭 가고 싶은 대학들 몇 개를 추려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그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수시에서 교과 전형,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은요. 경희대학교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내신 70%에 서류 30%, 약간 학생부 종합의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내신 성적에 의해서 많이 갈리는 전형인데요. 그 전형에서는 인문계 1.6, 자연계 1.9등급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등급은 어딜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총 다 9등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대략적인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과는 더 적어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적겠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1.2, 문과 1.2등급, 이과 1.3등급,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 1.07등급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학들도 지금 거의 비슷하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1등급대 초반에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면에 정시로 한번 볼게요. 정시로 가려면은 95%에서 92%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 정도면은 등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면은 111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93%면은 1122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92% 정도면은 이제 올 2등급 내지는 2세계에 1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정도 받아야만 정시에 이 대학들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경우에는 2등급 때, 2등급 중반대 내신, 자연계에서는 3등급까지도 이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만 받는 학교들은 지금 요 대학들이거든요. 요 대학들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럼? 추천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 대학들은 선생님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기는 하는 거죠. 이 대학들은 그렇지만 요 대학들은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는 거죠. 요 대학들을 쓰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잘 받으셔야겠죠. 요즘에 선생님들이 추천서 굉장히 냉정하게 쓰세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되게 명확하게 쓰시고, 또 과거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서 쓸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대학은 추천서 맨 뒤에 쭉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쓰게끔 만든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을 3개로 나와요. 이 학생을 추천합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약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학들은 추천서가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냥 학생부만 제공하면 되는 대학은 현재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교과를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게 교과 성적, 그다음 봉사 뭐 이렇게 나오죠. 창체 활동이라고 하고 수상 경력, 종합 의견까지 있는데요. 교과 성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적 추이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성적 추이는 당연히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요거 누가 써주는 겁니까? 이거 각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써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써주시는 선생님도 있죠.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받은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내부적인 것까지 알고 따지진 않고요. 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한 학생이 그 해에 그 학기에 보통 한 학기에 선생님들 몇 분 정도 들어오시죠? 몇 분 좀 들어오실까요?
뭐 과목별로 좀 다르지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10분 정도의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10분 선생님들이 모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다가 이 학생은 우수하다, 수업 태도가 좋다 이렇게 쭉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학에서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학생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아, 이거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시각이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게 바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학에서는 이런 대답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합격하려면은 수업 태도가 바른 학생들,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앞으로는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 요거 남아 있어요. 아직 담임 선생님들이 요거 아직 담당 선생님들이 아직 요 입력 안 하셨어요. 요 8월 30일까지인데 아마 그 전에 아마 입력 마감은 되겠지만 요거 이제 한번 최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 좀 드려보시고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독서 활동 중요해요. 독서 활동은요 2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자신의 꾸준한 노력을 독서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문과 학생인데 과학책을 많이 읽었고 나는 이과 학생인데 인문사회나 아니면 문화예술 쪽을 많이 읽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인재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융합인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요즘에 화두가 융합인재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OKU에서 올해 융합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융합인재가 화두인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융합인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독서 활동 역시 이제 8월 달까지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많은 학생들이 인성이나 그러니까 수상 경력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경시대회처럼 경쟁을 통해서 받는 수상이 있고 또 하나는 모범상 또는 이제 봉사상 이런 것처럼 인성 때문에 받는 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으로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결 사항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실성을 드러내는 출결 사항 그리고 종합 의견을 통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보시는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학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가고 싶으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애들이 많죠? 근데 여기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깐깐하게 요구하죠. 내신 성적 좋아야 돼. 리더십 있어야 돼. 봉사활동 많이 해야 돼. 깐깐하게 요구해도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깐깐할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좀 예측을 해보자면 중대하고 경희대는 올해 좀 학생들이 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학생들에게 지금 상당히 잘 어필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 2대학도 아마 2급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동홍수급에서는 전공 적합성 여부를 이화여대 여학생들 이화여대 잘 생각해 보세요. 이화여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대학하고 비교할 때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화여대는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대니까 누구만 지원할 수 있어요? 여자들밖에 지원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원자의 숫자가 애초에 남녀공학보다 적어요. 그런데 적은 데다가 최저학력 기준이 끼어 있으니까 경쟁률도 낮고 최저학력 기준에는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여부가 거의 합부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 통과하면은 2단계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갈리게 돼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앞서 봤듯이 다른 일체 서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오로지 생활기록부만 봅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만 보게 되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가지입니다. 수상경력, 세부능력, 그다음에 종합의견 요 3가지예요. 요거는 실제로 한양대 입학처에서 홍보하러 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도 거의 보지 않죠. 그래서 작년에 좀 이렇게 생각지 않은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에 조금 구애받지 말고 한양대를 도전해 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학교들은 뭐 비교과 활동만 화려하면 되는데 요걸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따져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들은 내신이 몇 등급쯤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은 적당히 몇 시간? 80에서 한 100시간 정도. 예. 반장은 몇 번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은 했으면 좋겠죠. 동아리에서도 역시 부장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뭐 총무 정도 하고 동아리에서 예, 그 정도. 수상 경력 화려하고. 그러면 따져봅시다. 우리 성덕고에 내신 1등급 후반에 봉사 100시간에 그다음에 반장 2번 이상 하고 그리고 동아리 부장하고 수상 경력 화려한 학생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한 반에 한 명 있을까요?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우리 많이 잡아서 우리 한 반에 한 명 잡읍시다. 한 반에 한 명 잡으면 10개 학급이 있는 반이면은 한 학교에 10명이죠?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략 2,500개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그런 애들이 몇 명이에요? 25,000명.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몇 명 뽑는다고요? 67,000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준비된 학생들은 어차피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조금씩 부족해도 다른 부분으로 만회하면서 나를 어필해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다른 대학들에서는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변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그 진학 상담실 있어요. EBSI의 진학 상담실. 거기서 작년에 상담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올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남의 인생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그 애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얘네들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처음엔 약간 닭살도 막 돋아요. 막 자기들은 저는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막 닭살도 돋고 그러는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번 질문이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더니 세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나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나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가 많은데 그럼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쓴 학생들은 천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세울 수 없죠. 이렇게 되다 보면 글들이 옹색해지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요. 자신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이 그것 때문에 붙었다. 그러니까 그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붙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실험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 주변에 가장 더러운 곳을 찾는 거야.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실험 도구는 면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봉을 가지고 여기저기 문질러 봤어. 교실에 책상도 문질러 보고 그다음에 이런 문고리도 문질러 보고 화장실 가서 변기도 문질러 보고 그래서 면봉 샘플을 구했어요. 책상 문지른 면봉, 교실에 문고리 문지른 면봉, 그리고 화장실 문지른 면봉 구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가장 더럽냐? 그럼 뭘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면봉을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어디가 세균이 제일 많은가. 근데 현미경이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우유에다 담았어요. 각각. 우유에다 담아서 기다렸어. 언제까지? 썩을 때까지. 그랬더니 가장 먼저 썩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세균이 많고 더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가설이 뭐였냐면 화장실이 제일 더러울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하면서 그 결과 해보니까
문고리였어요. 문고리. 교실 문고리 제일 더러웠어. 여러분 교실 문고리 잡을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고리가 제일 더럽다는 것을 증명을 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학생이 그 2학년 1학기 때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화학하고 생물이 1등급으로 상승됐어요. 왜?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꼭 뭐 상승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경험들, 그 경험 과정에서 자기가 들어야 했잖아.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레시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성적을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가. 나는 왜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보충 수업도 마찬가지죠. 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어떤 방과후 수업을 듣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학습 경험으로 쓰여지면 좋은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고교 재학 중에 이제 의미를 두고 했던 노력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애들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자기가 활동했던 동아리와 그리고 아니면 뭐 학생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학과하고 억지로 연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방송 PD가 되기 위해서 방송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대학교에다가 면접을 볼 때 너는 신문방송학과 오기 위해서 뭐 했니? 그러면 방송반이요. 그럼 붙여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 아니죠. 총학생회장으로 학생들을 통솔했습니다. 그럼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을 통솔하지 그럼 누가 통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한번 이걸 조금만 고쳐보면 방송반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방송의 의미와 또 역할 또 내가 여기에 얼마나 걸맞는지를 찾아본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 있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총학생회장이 돼서 통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가 막힌데요. 이 갈등관리 세 번째 거. 이건 뭐 정말 10명 중에 9명이 이거예요. 기승전결이에요. 완전히.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조원 자기는 괜찮은데 조원들이 문제야. 그래서 조원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서 발표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반전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갈등하는 그들과 각각 1대1로 대화를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화합한 다음에 갈등이 풀리면서 발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뻔한 이야기. 10명 중에 9명의 학생들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숙제로 자기소개서 쓰라고 했을 건데 학교에서 아마 3번 문항 이거 쓴 학생 많을 거예요. 남학생들은 여기 플러스해서 뭐 축구 심판했던 거 뭐 이런 거 가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흔하면 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성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인가? 나는 꼼꼼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념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그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어떤 자기의 상이 있잖아요. 그 상에 맞게 글자 수도 무려 1000자니까 한 에피소드 500자 정도로 한 2개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는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뭐 후원을 해준다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건 좀 뭐 학교 생활하고 좀 떠나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나는 그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난 항상 열심히 대답을 해준다거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학에서 그것을 읽고 얘는 남을 잘 돕는 남을 배려하는 인성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 여러분에게 권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거예요.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왔다 갔다 해.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학생처럼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해가지고 잘 나올 때 너무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 너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복이 있는 학생들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면접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떨어지죠. 면접날 안 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떨어질 수 있는 전형들. 그거는 이제 바로 수능 잘 나왔으면 안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있다는 얘기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일반 전형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동국대 드드림 전형도 있고요. 숙명여대 글로벌 인재도 있고요. 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교원대도 있네요.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도 있어요. 내가 수능이 잘 나왔으면 안 가면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지원해놓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이 잘 나왔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건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논술 전형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논술 전형도 수시에 굉장히 비중 있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크게 인문계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언어사회 통합형, 그다음에 인문 수리형, 영어 제시문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언어사회 통합형은 두 개의 관점을 비교하는 거라서 대체로 이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수리형은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논술이에요. 문과지만.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은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그런 전형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그렇지만 독서를 많이 해서 독해를 잘하고 글도 깔끔하게 쓰는데 하면서 경희대 사회과학부나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푸는 거죠. 그렇죠? 네. 경영학과를 아무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수학이 약하면은 이쪽 대학에서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형들을 잘 살피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연계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눠지긴 하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거예요. 수학하고 수학과학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이 잘 준비가 되는 학생들은 수학과학형도 선택할 수 있고 수학형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수능이 덜 준비된 학생 그리고 탐구가 아직 덜 준비된 학생들은 지금 논술을 위해서 탐구를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한 과목만 보는 수학만 보는 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럼 합격률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여학생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재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수학이 쉬웠으니까 재작년에 수학 B형 1등급이 남학생하고 여학생 차이가 몇 배 정도 났냐면 4배 정도 났어요. 남학생이 4배가 더 많아. 남학생이 6,500명 정도 1등급이었고 여학생이 1,500명 정도 1등급이었어요. 그럼 수학은 물론 통념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녀 학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하다? 남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 선생님 상담하러 다니면서 가장 놀랬던 남학생이 국어 7등급, 영어 7등급, 수학 1등급이었어요. 717 있었어. 근데 선생님 여학교에 있지만 여학교의 흔한 등급 141. 은근히 흔해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4등급. 여학생 이과 중에 아주 흔한 등급인데 그만큼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좀 더 나아요. 그러면 좀 더 나은 경향들이 성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학 논술 보고 과학 논술 보는 학교들,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내 수학이 완벽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수학이 참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데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따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수학 논술이지만 전체적인 논술 점수가 낮은 학교를 보면 낮은 학과들을 보면 간호학과랑 생활과학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 논술을 이용해서도 자신들에게 좀 맞는 것도 찾아야 되겠고요. 또 여학생들을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남학생들은 또 여학생들이 잘 가는 생활과학대 논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양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크게 나눠보면은 2등급 2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냥 좋은 대학들은 2등급 2개 정도 맞으면 수능 최저는 통과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들은 그보다 좀 더 깐깐한 조건을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낮은 학교들은 그보다 약간 느슨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요거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은 인문에서는 지금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항공대, 한양대가 있고요. 자연계에서는 동일하지만 뭐가 하나 빠지냐면은 경기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경기대학은 이과 논술이 없기 때문에 경기대학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들 그리고 별다른 비교과가 없고 특별히 글은 잘 쓰거나 수학 문제 한두 개는 잘 풀지만 특별한 어떤 다른 장점은 없는 학생들은 이런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아주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예.
이 자료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율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율과 통과율은 이거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는데 38명만 통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국대학교 그 경찰행정학과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실질 경쟁률이 6대1, 7대1이고요. 홍익대학교 논술전형도 실질 경쟁률이 6대1, 7대1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논술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통과한 사람이지만 정말 또 실질 경쟁률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논술 시험 보러 온 학생들, 정말 논술 시험 보러 온 학생들만 따지면은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적어요. 변수가 있죠. 수능이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나 그 학교 논술 안 가. 수시에 원하는 대학 붙었어. 난 그럼 그 학교 논술 안 가. 이래 되겠죠. 수능 끝나고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잠 잤어. 나 그 학교 논술 안 가.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을 제하면은 실질적인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은 정말 3대1 미만이고 그렇게 되면 또 중복 합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해서도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수능이 수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가 또다시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논술 일정은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와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수능에 기복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을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을 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자신 있는 학생들, 일정하게 안정된 학생들은 상관없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위치를 찾아 나가셔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내가 수능이 잘 나오느냐 모의고사가 잘 나오느냐 내신이 좋으냐를 따져서 앞서 처음에 봤던 그런 선택 나는 어떤 전형에 적합한 학생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하면은 또 수능 준비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수능 본다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무시하고 있다가 정작 수능 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기본은 수능으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능은 단판 승부고 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소서나 자기 갖고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소서를 쓰는 시간이 집착돼도 안 되고 너무 안 써도 너무 생각하지 않아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시간 안배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자소서를 쓸 때 한 번쯤 써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친한 친구나 또 아니면 부모님 또 선생님들에게 이 자소서를 보면 내가 보이는지 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인데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 중에서는 올해 수능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예, 특히 어디가 쉬워집니까? 국영수가 쉬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렇다면 변별은 정시까지 갔을 때 변별은 어디서 나온다? 탐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탐구 열심히 하시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고 중간중간에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경우에 자소서 같은 거 체크하시고 그러시면서 좋은 여름방학 맞이하시고 그 여름방학의 결과가 9월, 그다음에 10월, 11월 수능까지 이어져서 올해 아주 멋진 결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그냥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정시 공부밖에 없나요? 전문대까지 갈 경우에 한 과목만 잘해도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는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능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요소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고3에서는 다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서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고3에서 더 이상 할 것은 많지 않고, 앞서 봤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실 수 있는 것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하고 독서 활동이거든요. 그거 좀 보완하는 정도 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게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선택할 때 이제 잘하되, 상담을 할 때 아까 뭐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드렸는데, 상담할 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상담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대학, 그러니까 내가 이번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의 최하향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고르세요. 안정권 하나 고르세요. 나머지 5개 대학은 이제 소신껏 쓸 수 있는데, 그래도 꼭 붙을 수 있는 대학 하나 정도 고르는 상담, 이런 것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학년 때 계속 희망하던 전공이 있었는데 3학년 들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거기서 자소서를 쓸 때 생기부 자체는 1, 2학년 때 목표했던 그 전공으로 써 있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뀐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왜 바꿔 나갔는가를 잘 쓰면은 좋은 자소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바뀌어가는 과정, 발전된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또 쓰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보다 여러 가지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교과를 써야 될지 아니면 종합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종합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실제 다시 지원자 그런 걸 자료를 많이 보여주셔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성적도 많이 높은 편도 아니고 수상 경력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서 학생부 종합을 노려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